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 속에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당연하고 쉬워 보이기만 한 행복이 저에겐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근 40년이라는 도둑이라도 맞은 듯 어느새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니 지나온 시간이 다사다난한 만큼 요즘은 많은 생각과 또 그에 따른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나이를 가늠해 인생을 시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처럼 60대 사람들은 인생 시계에서 저녁 6시쯤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환한 대낮의 시간이 지나 쓸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바쁜 거 다 지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역시 6시를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에 편안한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저의 마음가짐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시간의 풍파에 이젠 젊지 않은 얼굴과 몸이지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서툴지만 제 사연을 쓰게 된 계기도 지금의 이 행복이 있기까지 제가 참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지금의 기적과도 같은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어렵사리 키보드를 치고 있는데, 부디 제 글이 무사히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도 않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이남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 단 한순간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늘 일만 하셨지만 많은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그러니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학교도 육성회비가 없어 못 가는 신세였는데요.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 무상교육이라 하지만 저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육성회비 때문에 혼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17에 집을 나왔고 공장에 취직해 무작정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나 결혼식도 생략한 채 살림을 차렸어요. 그때는 돈도 없지만 외롭기도 해서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홀랑 마음이 가던 미숙한 어른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1년을 돈 것 끝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 뒤 3년 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순한 아들을 낳았는데,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반지하이긴 했어도 방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전세에 살고 있었고,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 공용으로 써야 했는데, 그나마 월세가 아닌 전세라는 것에 큰 위안을 삼고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이도 태어났으니 조금만 더 노력해 반지하를 탈출하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엄마는 강하다고 돈만 벌 수 있다면 휴일도 반납하고 출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그릇을 팔고 계셨어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인데 2학년인가 3학년인가일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시아버님의 외도였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보란듯이 2년 뒤에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무슨 박복한 인생이신지 한 번 더 같은 이혼을 하셨고, 내내 혼자 계시다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 마지막 동반자라며 재혼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는 밖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남편 역시 새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재혼한 남편의 아이들과 살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았죠. 하여간 그런 사연이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는데, 아들애를 낳고 아쉬운 건 저희 쪽이었으니 낮에는 시어머니에게 종종 아이를 부탁했죠. 사실 그렇게라도 당신 아들의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니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제가 아이를 봐달라 부탁을 드리면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아이를 가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이 지났을 무렵에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온다고 열심히 사니
저희 집에도 좋은 시절이 오더군요. 저희가 글쎄 18평 빌라를 대출을 받아야 하긴 했지만 사게 되었어요. 지하도 아니고 무려 2층이었는데 방이 3개, 화장실도 안에 있는 그런 집이었죠. 저는 그 집에 이사가는 날 얼마나 좋았는지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또 정리하고 치우고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던 남녀가 자기 집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게요. 그때가 저희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 행복과 불행이 같이 올 줄은 저도 남편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는 모처럼 어린이날이라 아들애가 놀이하던 놀이동산을 가기로 했고 남편과 저는 그날만큼은 아들애를 위해 돈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날이었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넓은 놀이동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참 놀다가 오후가 되니 사람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들애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간식이라도 사오겠다며 남편한테 아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사왔을 때는 남편은 졸고 있었고 아들애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보, 창민이는? 창민이 어디 있는데? 창민이? 창민이 여기 있지. 어라, 얘가 어딜 갔나? 자기 애도 안 보고 뭐 했어? 아무리 졸려도 어린애를 두고 졸면 어떡해? 미안, 나도 모르게 깜빡. 근데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아마 엄마 찾으러 갔나 본데? 몰라, 이러다 애 못 찾으면 어떡해?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래. 자기는 여기서 창민이 찾고 있어. 나는 방송 좀 해달라고 할게. 지금쯤 지도 무서워서 울고불고 하고 있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헐레벌떡 어딘 줄도 모르면서 미아 방송을 부탁하러 갔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됐을까? 저희 아들 이름이 호명되면서 미아 방송이 들렸는데 아무리 방송을 하고 그 놀이동산을 뒤지고 다녀도 저희 아들은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시간은 금세 해가 넘어가 저녁이 되어 아이를 찾는 게 더 힘들었는데 저와 남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한테는 당연히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놀이동산을 직원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아이 이름을 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보니 구두를 신고 가서 발이 피가 나고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픈 줄도 몰랐고 그저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엄마 엄마 하며 울고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도 저희 아들은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찌나 거짓말 같던지 올 때는 셋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둘이라니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제정신일 수 없었어요. 공장도 가지 않았고 매일 아이를 찾겠다며 경찰서를 다니고 전단지를 붙이며 돌아다녔는데 아이 팔에는 미아 방지 팔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유괴라도 당한 거 아니냐며 제 속을 후벼 팠는데 그렇게 아들을 찾겠다며 보낸 시간이 40년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이 지옥이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이를 잃어버린 이후의 제 인생은 완전 처참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이를 잘 보고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들면 남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미움은 결국 남편과 더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이를 찾기 전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지옥을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꾸역꾸역 밥도 먹고 잠도 쿨쿨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왜 그리 죽이고 싶을 만큼 보기 싫은지 제 입에서는 늘 날카로운 말들만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니?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잃어버리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간밤에는 코까지 골면서 자더라?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나도 괴로워.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건 해야 애를 찾지. 너만 부모야? 나도 지금 똑같이 힘들고 죄책감에 몸서리치고 있다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괴롭다고? 정말 그래? 아니지.
자기는 그래야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기는 나보다 더 괴로워야 해. 매일 그날을 기억하고 후회해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이지. 지금 우리 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자기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랑 남편은 거의 매일 저렇게 서로 핥히고 원망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연락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변에서는 골든타임이 지나 더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고 할 수 있는 건 울리지도 않는 전화를 붙잡고 우는 일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쓰러져 구급차에도 실려가고 이러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며 병원에서는 겁을 주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목숨 같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싫어 죽겠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살기로 했어요. 얘야, 네가 이러면 네 아들은 누가 찾니? 엄마가 버티고 있어야 애를 찾아도 돌아올 것이 있지. 내가 내 아들만 생각하면 널 볼 면목도 없고 당장이라도 내 아들 데려다 후드려 패고 싶지만 그런다고 내 손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염치 없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얘야, 살아라. 그냥 살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며 제 앞에서 훌쩍훌쩍 하시는데 왜 그리도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던지 저는 제 아들을 찾기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 남편이 먼저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야? 어디서 뻔뻔하게 이딴 소리를 내밀어. 이혼? 이혼을 해달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나도 힘들어서 그래. 이러다가는 너랑 나랑 둘 다 죽어. 평생 너는 나를 원망하고 살 거잖아. 나도 미안한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아?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사람답게 살겠다고? 그래, 너는 이해할 수 없겠지. 근데 나도 이제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제발 헤어지자.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발 헤어지자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인간은 더더욱 이혼해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 생각해 그 인간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쫓아와 남편 등짝을 때리며 네가 사람이냐고 난리를 치셨는데 제가 말렸네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고 저랑 있는 게 싫다는 사람을 더는 억지로 붙들고 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다 있고 어디 한번 바라는 대로 사람답게 살아봐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는데요. 그 후 저는 계속해서 아들아이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전단지도 새로 만들고 이혼한 뒤 혼자 몸이 되었으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5년, 10년, 또 15년이 넘어가면서 희망의 불씨는 사라져만 갔어요. 그리고 아울러 가진 돈도 모두 바닥이 나서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도 벌어야 했죠. 희망의 불씨는 사라져도 자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느새 제 얼굴에도 그늘이 많이 졌는지 선뜻 다가오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이 더 지독하게 외로웠어요. 사회성을 잃었다고 할까요? 사람들과 언제 대화를 하면서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지경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숨은부터 쉬고 있지만 산 송장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애미인 제가 저한테 그런 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은 더디게 또 야속하게 흘러 40년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제 아들아이도 성인이 되다 못해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텐데 산다는 게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들은 혹시 고지서 같은 용지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고 되어 있는 공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또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얼마나 지독한 지옥에서 살고 있을까? 한때 저도 그런 몹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도 사람답게 살겠다고 했는데
나도 다 잊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안 되더군요. 그건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수많은 시간 부모인 저를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을까. 그저 두렵고 무섭기만 했는데 바람이 있다면 평생 못 만나도 좋으니 그저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길 바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떠돌다 아들아이와 마지막으로 살던 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저 돌아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 마트에 일자리를 구해 최대한 바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참 신기한 인연을 만났는데요. 글쎄 그 동네에 제 고향 친구가 살고 있더군요. 말로는 이사 온 지 10년도 넘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그 동네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사회성이라고는 사라져서 이젠 누굴 만나도 이야기하기가 힘들었던 저였는데 고향 친구는 예외였죠. 반갑고 또 신기하고 서로 들떠서 10대 시절로 돌아간 듯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 친구 덕분에 다른 친구들과도 연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다시 대화에 낄 수 없었는데요. 여자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는 뻔했죠.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전부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느 얘기도 끼지 못하니 그저 눈동자만 굴며 어색한 미소만 지었는데 결국 저도 친구들한테 제가 겪은 일과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고 피하기보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삽시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눈물을 보이는 친구도 있었는데 희한한 게 제 마음은 친구들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종종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고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돌렸는데 못난 저는 청첩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고민을 했네요. 친구 딸이 제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삼쳐도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미 며느리를 받거나 그도 아니라면 아들한테 장가 언제 갈 거냐고 잔소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전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저에게 아들은 늘 5살 그대로였는데 딸의 결혼식을 앞둔 친구를 보니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러자 청첩장을 준 친구가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윤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자식 시집 보낸다고 들떠 있었지? 아니야, 네가 뭐가 미안해. 축하할 일이지. 괜히 내가 분위기를 처지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나는 윤영이 너를 다시 만나 얼마나 좋은데. 사실 우리 딸이 나이가 많잖아. 저거 시집 못 보낼까 싶어 포기했었는데 그래도 착한 사이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신이 났다. 아니라니까.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축의금만 해도 될까? 괜히 내가 가서 주책이라도 떨까 봐서. 좋은 날인데. 윤영아, 너 정말 안 갈 거야? 그럼 현숙이가 너무 서운하지. 우리도 서운하고. 우리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축하해주고 오자. 현숙이네 사이가 그렇게 잘생겼단다. 능력도 좋고. 야, 너는 눈치도 없이 그런 소리 왜 해? 내가 뭐. 오히려 이런 건 자꾸 눈치 보고 피하면 더 이상해. 윤영아, 우리 같이 가자. 현숙이가 그러는데 사위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가족이 없다네. 그래서 하격도 별로 없는 모양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축하해주자. 저는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살짝 이상했어요. 가족이 없다니. 딸을 시집 보내는 친구 현숙이가 의식이 되었는데 현숙이는 그저 얇은 미소만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자세한 건 안 물었어. 우리 애가 하도 지랄을 해서. 그런데 우리 사이 보고 있으면 그냥 선해서 좋아. 부모 없이 컸다고 하는데도 그늘 하나 없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데 아, 내가 아들을 못 낳은 이유가 이런 아들을 맞이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니까. 솔직히 그런 사연이 있어서 결혼식은 작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위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일생에 한 번인데 우리 딸은 축하받아야 하지 않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그냥 우리 사이가 마음 다칠까 그 걱정만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나랑 남편은 혼주자리도 없애버리기로 했고 둘이 동시 입장하기로 했어. 우리 남편이 눈치 없이 딸도 하나밖에 없는데 손도 못 잡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나는 내 사위 손잡고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결혼식이 어딨냐고 한바탕 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우리 사위 하객 쪽에 자리 채워주면 좋겠다고. 저는 현숙이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현숙이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너그러워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아들을 잃어버린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해 부모가 없다는 현숙이의 사위 편에 서주고 싶다는 분에 넘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현숙이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정을 알아서인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현숙이의 사위에게 마음이 쓰였는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그리고 혼주가 된 현숙이는 우리 사위야 인사해, 잘생겼지? 라며 사위를 저와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는데요. 정말 인상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 말에 의하면 나이도 제법 있다고 했는데 얼굴이 동안이라 그런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누구보다 예쁜 선남선녀가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촉촉한 눈을 하고는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신랑 엄마라고 해도 믿을 만큼 주책을 떨고 있었죠. 나중에 식이 끝나고 인사를 놓은 신랑 신부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잘 살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현숙이의 사위에게 축하한다며 악수를 나눈 그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는데요. 현숙이의 사위 손목 안쪽에 익숙한 반점이 있었어요. 그 반점은 제 아들한테도 있는 거였는데 모양이 꼭 초승달 모양이어서 유독 제가 귀여워하던 반점이었어요. 그래서 커서도 이 반점만큼은 제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반점이 현숙이 사위 손 안쪽 같은 위치에 선명하게 있었죠. 이 반점은 이게 어릴 때부터 있던 건데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손목 안쪽이라 잘 안 보여서 없앨 생각은 못했는데 이상한가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 혹시 그게... 저는 차마 그 남자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모 이야기를 선뜻 물어보지 못했어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제 아들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었고 만에 하나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대답을 듣게 된다면 기꺼이 결혼식에 초대해준 현숙이의 얼굴을 더는 볼 자신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말았죠. 그런데 현숙이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자기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니 자기한테만 말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현숙이에게만 살며시 내 아들 손목 안쪽에도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현숙이는 화들짝 놀라며 그래? 그럼 당장 확인해 봐야지 뭘 망설여? 라고 설레발을 쳤는데 하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죠.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사위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나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뒤로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어요. 어떤 날은 현숙이의 사위가 영락없이 제 아들 같았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붙잡고 물어볼까 별의별 생각을 혼자 했더랬죠. 그러다 현숙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저지만 현숙이 역시 너무 궁금해 참을 수 없었다며 자기 사위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우리 사위가 그러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근데 확실한 건 부모님이 미국에 살았다고 했는데 참 별난 사람들이지. 애를 한국 고아원에 맡겼다고 하네. 그게 우리 사위가 15살인가 됐을 때라고 하는데 부모라는 인간들이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야. 아 그래? 역시 내 아들은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설레발을 쳤네. 미안하다. 네가 뭐가 미안해. 나라도 당장 확인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우리 사위가 이런 말도 했는데 유독 기억이 나는 어렸을 때가 있대. 너무 어려서 몇 살이었는지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이랑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대. 그때 엄마가 먹을 걸 사온다고 자리를 떠났는데 아빠가 졸고 있어서 엄마를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고. 그 기억만큼은 아주 선명하다고 했는데 전에 아들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리고 내가 간식 사온다고 자리를 뜨고 우리 남편이 졸다가 애가 없어진 것도 맞긴 한데 부모가 있었다고 하니 그러게
뭐 우리가 애 키울 때는 놀이동산 같은 데서 애 종종 잃어버렸다가 찾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윤영아, 밑자야 본전인데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실례잖아. 몰래 하면 되지. 내가 우리 사이 머리카락이라도 한 움큼 뽑든. 아, 칫솔 쓰라고 하고 그거 챙겨서 하면 되잖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그렇던데. 너도 참. 하자. 아니면 말고 괜히 미련 남잖아. 그럼 나야 고마운데 괜찮겠어? 윤영아, 나는 말이야, 만에 하나 네가 우리 사위 친엄마라면 너무 좋겠어. 우리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그렇다면 이건 기적이잖아. 나는 그렇게라도 너랑 우리 사위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믿져야 본전이잖아. 오히려 확실하니까 더 좋지. 현숙이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어요. 사실 그런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저야말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자고 했죠. 현숙이가 말하는 그 기적에 제 지나온 시간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숙이의 말에 따라 제가 쓰던 칫솔과 머리카락을 건네줬고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에게 그 한 달은 10년과도 같았답니다. 그리고 한껏 상기된 얼굴을 한 현숙이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급했는지 슬리퍼를 신고 앞치마를 입은 채 제가 일하는 마트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숙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는데 현숙이 얼굴을 보니 그냥 딱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현숙이는 윤영아, 됐어.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다고. 야, 너 아들 찾았어. 라며 큰 소리로 말했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40년이나 못 찾은 아들이 친구 사위가 되어 돌아오다니 믿을 수 없었죠.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고 기대했던 순간이었는데 설사 거짓말이라고 해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제 아들애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던지 낯설고 또 오랜 시간 외롭게 해서 미안하기만 했는데 현숙이는 당장 만나야 하지 않냐고 저를 채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번에도 성질 급한 현숙이 손에 못 이기는 척 끌려갔는데 장모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제 아들은 반신반의하듯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그때 저는 입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내 아들,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내 아들, 이 말만 되풀이하며 조심스럽게 아들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그 뒤 떨리는 입을 겨우 떼서 창민아 라고 정말 오랜만에 제 아들 이름을 불러봤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만인지 그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았는데 아들애는 당연하게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눈만 깜빡거렸어요. 이윽고 아들 앞에서 무너진 제 모습에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는데 나중에 아들애가 그러더군요. 처음엔 얼떨떨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었는데 저를 보고 또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엄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애가 잠시 머문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유독 귀여워하던 반점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반점이 너에게 좋은 일을 불러올 거라고, 이런 반점을 가진 사람은 원래가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반점 때문에 친엄마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자기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고 울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저리 좋으신 분이 저희 아들과 함께 해주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40년 만에 만나 기억을 조각을 맞추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메꾸며 자주는 아니었지만 종종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제 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는 친구 현숙이에게 저는 늘 고마운 마음이었는데요. 이젠 사돈이 된 친구지만 현숙이가 귀한 딸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아들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작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는 아들이었는데 현숙이 말처럼 아들은 선하고 성실하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저는 외로움에 늘 그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혼자여도 구김이 없이 잘 산 것 같아 대견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제가 무려 40년 동안 자기를 찾아다녔다는 말에 아들은 누구보다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를 위로했어요. 그때 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데요. 엄마, 솔직히 저는 제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안 당할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냥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기가 생겨서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엄마가 엄마의 모든 걸 걸고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였어요. 말이 40년이지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었는걸요. 저는 솔직히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저는 그런 엄마가 계셔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한 아들이었는데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아마도 평생 아들의 말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가 미안할 게 없다고 오히려 너무 늦게 찾아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을 찾고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는 가장 운 좋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사돈이 되는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까지 되었는데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고향 친구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부터 제 아들을 아껴줬던 현숙이에게 앞으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에겐 생명의 은인과도 같으니까요. 아울러 이젠 절대 헤어지지 말자며 아들과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들은 저더러 그만 고생하라고 뒤늦게 효도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게 효도를 받다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돌아온 것 자체가 평생의 효도다. 그러니 우리 그냥 자주 보는 걸로 남은 효도는 대신하자. 엄마도 엄마 혼자 몸 건사할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요. 아들은 제 말에 그런 게 어딨냐며 그럼 매달 용돈이라도 받으라고 100만 원씩 주고 있네요. 참 고맙기도 하고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차마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쓰지 않고 고이 잘 모아뒀다가 먼 훗날 아들에게 돌려줄 생각입니다. 이렇듯 제 나이 60이 훌쩍 넘어 저는 비로소 마음이 한을 풀었어요. 비록 이젠 황혼에 접어들어 남은 날이 많지도 또 젊지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와 전남편한테도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해주고 싶은데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연을 그 두 사람이 듣고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이젠 제 옆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사돈 현숙이를 포함한 고향 친구들과 남은 시간 푼수라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 깔깔깔 웃으며 즐겁게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한때는 살아서 뭐하나 싶은 인생이었는데 아들을 찾은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한 살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중한 인생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에 힘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시간은 살아갈 생각인데요. 할 수만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간 못해준 것들을 마음껏 베풀며 남은 인생은 그저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불행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불행도 이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독한 경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불행에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요. 언젠가는 정말로 바라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말이 쉬워 40년이지. 저는 그렇게 버텨서 지금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도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 버티고 기다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불행에서 해방되어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란 사실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막상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꼭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꼬박 6년이 된 여자입니다. 현재는 두 돌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까지 총 5명이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집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보기 드물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저더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이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랑이 많이 고픈 사람이어서 이렇게 사랑받고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사연이 있고 현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의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친정도 나름 부유하고 단란하게 잘 살았어요. 다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교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저희 엄마는 한 번도 그러질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 게다가 집에 가면 엄마가 입원해서 없거나 퇴원해서 집에 있어도 늘 침대에 누워 약기운에 잠이 들어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였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제주도에 살고 계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픈 후로는 거의 저희 집에 계셨고 외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엄마는 할머니가 어렵게 가진 귀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도 당신이 먼저 가야지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내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늘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셨어요.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제발 나만 두고 떠나지 마. 어? 부탁이야. 라고 울면서 말하는 것도 봤는데 저 역시 당장 엄마가 사라질 것 같아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유독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괜찮다고 엄마 금방 나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죠. 어쩌면 저희 엄마는 당신이 낫지 못한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의 말 대신 혜정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한테 해줘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엄마가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 라며 늘 입에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어린 마음에 엄마의 그런 말들이 저에겐 버거웠어요. 미안해하지 말고 얼른 다른 엄마들처럼 건강해져서 학교 교문에 마중도 나오고 첨가원 수업에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게 하고 오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통증에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에 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 아프지 마요. 라고 엄마를 위로했는데요. 그러면 엄마는 제 말에 또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하셨죠. 아마도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친가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저희 아빠가 당시 무슨 사업을 외갓집에서 지원받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 끝이 났고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가지 말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아빠는 1년도 되지 않아 저에게 새엄마라며 인사를 시키셨어요. 그러니 외할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희 아빠와 멱살까지 잡으며 실랑이를 하셨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혜정이도 엄마가 필요해요. 장모님이 혜정이 엄마가 될 순 없잖아요. 라며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저는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외갓집에서 저희 아빠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돈줄을 끊어버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갑자기 1살 아래인 여동생이 생겼는데 말이 동생이지 동생은 저희 집에 온 그날부터 자기가 원래 이 집 딸인 듯 행세를 했죠. 제 방도 뺏어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싸고 좋은 건 몽땅 자기 거라며 가져갔는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너는 언니인데 동생한테 양보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라며 동생 편을 들었고 게다가 아빠의 재혼과 함께 아빠의 사업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는데 아빠의 돈을 보고 재혼했던 새엄마는 그날 이후 아빠까지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새엄마는 아빠에게 사기 결혼이라는 등 아빠를 못살게 굴었는데 아빠는 바보처럼 그런 새엄마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새엄마의 구박과 차별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아빠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못된 새엄마보다 다 알면서 방관하는 아빠가 더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그렇게 서러운 시간을 견디며 저는 수험생이 되었어요. 다행히 공부는 나름 재미있고 잘하는 편이라 학원에 다니지 못했음에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서울에 이름 있는 학교에 합격했음에도 새엄마는 저를 대학에 보낼 마음이 1도 없으셨어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싫어한다.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 그게 네 인생에도 좋아.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많이 배운 여자들 결국엔 남자 기죽이고 팔자 세서 외롭다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사니? 아무리 잘난 여자여도 혼자 있으면 초라한 거라니까. 그리고 많이 배우면 뭐하니? 애 낳고 살림하면 다 똑같아지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많이도 바라지 않을게요. 딱 입학할 수 있는 한 학기 등록금만 해주세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집에 그럴 돈이 어딨니? 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아빠 망한 거 몰라? 우리 굶지 않고 사는 것도 다 내 덕이다. 이렇게 새엄마는 저에게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며 그냥 취직해서 돈이나 벌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저희 아빠는 새엄마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딨냐고.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외할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입학금만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빠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혹시라도 제주도 할머니한테 연락하기만 해. 우린 이제 그 노인네랑은 상관없는 거야. 아빠가 망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그 노인네가 치사하게 돈줄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 노인네한테 연락하는 순간 너랑 나랑 끝인 줄 알아. 알겠어? 라고 하는데 차마 외할머니한테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외할머니도 저를 받아주지 않고 아빠가 저를 버린다면 저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될 테니 그게 무서웠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가장 서럽고 속상하기 그지없는데 그러다 제가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새엄마의 친딸인 동생이 수도권 전문대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새엄마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동생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집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는데 새엄마는 동생에게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며 저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심지어 요즘은 여자도 배워야 한다며 떠들고 다니시는데 그때 느꼈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허수아비 같았던 저희 아빠는 새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는 새엄마한테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새엄마는 마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듯 저를 무시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살려면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걸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이 사람들과 평생 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며칠 뒤 계획하에 저는 집을 나왔고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허름하긴 했어도 소중한 보금자리인 고시원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벌어 대학에 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는 없었으니 열심히 안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시 제 몸무게가 36kg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먹는 것도 아끼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때 돈을 번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죠. 새엄마 말처럼 여자도 배워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년이란 시간 동안 딱 죽지 않을 만큼 일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생활을 했더니 저는 먼저 붙었던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기쁨도 그리 길진 않았어요. 이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솔직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손으로 등록금까지 벌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제 딴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은 장학금을 받는 정도는 되지 않았는데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해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건지 기적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라 저랑 같은 곳에서 일하기는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냥 아우라부터 다른 사람이었죠. 게다가 어찌나 사람이 반듯한지 저 남자의 여자친구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여자가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야 제 상황이 그러니 좋아하는 티도 내지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그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내 나 혜정씨 좋아하는데 계속 좋아해도 돼요? 라는 그의 수줍은 고백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처음으로 세상이 내 편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제 상황을 알면 감정도 변할 것만 같아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본의 아니게 남편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었어요. 혜정씨, 아무래도 내가 혜정씨한테 부담을 줬나 봐요. 나는 그냥 내 감정을 이야기한 건데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우리 앞으로도 그냥 예전처럼 동료로 잘 지내요. 나 혜정씨랑 불편해지는 거 싫은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집 문제가 좀 복잡해요. 새엄마랑 이복 동생이 있는데 저는 난감하고 어려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대학 문제로 집을 나온 상황이었고 고 하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 딴에는 과거의 일이라고 열심히 피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앞으로는 그 사람들과 어떤 이유에서도 만날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겐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남편은 이내 상처 많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러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그런 시간을 버텼어요. 나는 상상도 안 되는데. 혜정 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혜정 씨를 좋아하게 됐나? 내가 원래 씩씩한 여자가 이상형이라 라고 말해주는데 그 이후 저는 돌아가신 엄마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행복하면서도 혹여 이 사람을 놓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자존감이라고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남편과 헤어진다면 이젠 예전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이런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마음껏 제 마음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까지도 다 아는 듯 늘 충분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앞으로는 절대 혼자 외롭게 하지 않을 거니까 나만 믿어. 이런 식의 말을 해줬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연애 4년을 마치고 남편이 이내 이제부터는 자기가 진짜 저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는 둘만 좋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지만 결혼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비 시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야 하고 없는 사람처럼 살지만 제 가족은 어찌해야 할지 고민도 해야 했는데 그때 남편이 먼저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뭐? 우리 집에 가자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결혼식에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상관없지만 집에 알리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는 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글쎄, 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굳이 그래야 할까? 혜정아, 나 못 믿어? 이제부터는 아무도 혜정이 너한테 상처 줄 수 없어. 내가 있는데 어림도 없지. 그리고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야. 혜정이 네 옆에 내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야. 그렇게 말해주는 건 너무 기쁘지만 우리 새엄마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말도 함부로 못하고. 괜찮아. 그냥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떳떳하게 결혼하자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남편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도둑 결혼이 아닌 이상 이렇게 잘난 남자친구가 내 편이라는 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참 오랜만에 저는 아빠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아빠는 그 사이 새엄마한테 무슨 소식이라도 들은 건지 네가 웬일이냐? 집 나갔을 때는 아빠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었어? 왜? 혹시 너 무슨 사고 쳤냐? 돈 해달라고 전화한 거면 당장 끊어라. 그럴 돈 없으니까. 라고 매몰차게 말하는데 얼굴을 보지 않음에도 저는 바짝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정신으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결혼하게 되어서 예비 남편이랑 인사를 가겠다고 순식간에 말해버렸는데요. 거기에 혹여 또 돈 얘기를 먼저 할까 싶어 결혼하는데 돈 해달라는 말 하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아주니 아빠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그저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정말이지 내가 결혼하는데 굳이 인사를 가야 하나? 남편에게 안 그래도 될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남편은 아니라며 자기한테 맡기라 하더군요. 그리고 이윽고 그날이 되었어요. 무슨 10년 20년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친정에 가게 되니 괜히 긴장이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는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 거기에 고급 위스키까지 챙겨서 나타났어요. 그러자 새엄마와 새엄마 딸이 입이 떡하고 벌어졌는데 그때는 살짝 제 어깨가 으쓱하긴 했죠. 그래서 우리 혜정이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같은 회사에서 만났고 제가 좋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너무 예쁘고 바른 사람이라 제가 한눈에 반했거든요. 아, 하긴 혜정이 제가 어릴 때부터 남자만 보면 음흉하게 살살 꼬리치고 그러긴 했어요. 딱 보니 거기에 넘어갔네. 뭐 어찌되었든 결혼한다고 하니 그건 알겠고 혹여 뭐라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혜정이한테 대충 집안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새엄마시고 이복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새엄마라고 혜정이 쟤한테 다른 친엄마 못지않게 해줄 건 다 해줬어요. 혜정이 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 엄마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딸도 그래요. 언니라고 얼마나 잘 따랐는데. 여보, 안 그래? 내 말이 맞잖아. 그랬지. 맞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혜정이 잘 키워주셔서. 앞으로는 제가 행복하게 해주도록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뭐 잘 됐네. 알겠어요. 앞으로 우리 혜정이 잘해줘요. 아 맞다. 우리 혜정이가 식탐이 좀 있는데 그것도 알죠? 얘가 보기에 말라 보여도 먹는 걸 엄청 바뀌어요.
제가 우리 집 식비 다 거덜냈다니까? 제가 언제요?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어머? 내가 언제 없는 말 했니? 네가 밥을 얼마나 축내는데. 그래, 알겠다. 너도 내숭이라는 걸 떨고 있나 본데? 알겠어. 그나저나 우리 사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허락을 해주지. 저기, 지금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통보하러 온 거라고요. 혜정아, 괜찮아. 어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제가 저런 애예요. 새엄마라고 나한테 얼마나 야박하고 함부로 하는데. 설마 저런 애를 시집보내도 되나 몰라. 거기 부모님은 혜정이 제 허락했어요? 아,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돈은 좀 있으신가? 정말 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민망한 질문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새엄마는 제 남편 앞에서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없는 흉도 만들어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제 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순간 이 남자는 내가 그렇게 우리 집에 가지 말자고 했어도 내 길을 살려주려고 일부러 우리 집에 인사를 가겠다고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의도를 알게 되니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새엄마의 노골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죠. 그러다 남편이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고 시부모님이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신 소위 말하는 있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새엄마와 동생이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래도 많이 놀란 듯 보이더라고요. 대학도 못 나온 제가 저런 괜찮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다니 뭔가 배가 아픈 얼굴이었는데 제 남편의 배경을 알게 된 후로는 어째 새엄마보다 동생이 더 충격을 받은 듯 자꾸만 저를 흘깃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그 잘난 전문대를 나온 동생은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백조로 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집단에는 대학도 못 나온 제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낚았나 딱 그런 얼굴이었는데요. 저는 대놓고 뭘 봐? 하듯 똑같이 동생을 쳐다봤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동생도 아니긴 하지만요. 그렇게 남편 덕에 처음으로 복수 비슷한 걸 하게 된 저는 집을 나오면서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는데 역시 문제는 시댁에 인사를 가는 거였어요. 남편은 걱정할 것 없다고 장담했지만 다 가진 부모님이 훌륭하게 키운 아들을 저 같은 여자한테 주실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저의 고민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고민이었는데 한껏 긴장한 채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던 저는 눈물 나는 한 대를 받게 되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심지어 최근에 저희 친정에 다녀온 이야기도 아시는 듯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안아봐도 되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안아드리겠다며 시어머니에게 소심하게 다가갔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도 더 할 필요 없다고 잘 왔고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는데 보니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님도 눈물을 살짝살짝 훔치시면서 흐뭇하게 서 계셨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아유 드디어 나도 딸이 하나 생겼네. 아들 고맙다. 네 엄마가 못 들어준 아빠 하늘 네가 풀어줬네. 넌 임마 효도 다 했어. 라고 하시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언제 긴장을 했냐는 듯 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화목한 이 집에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몇 번이고 시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오죽하면 모르는 사람이 남편더러 사위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또 개구진 시아버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사위예요. 잘생겼죠? 라고 그때를 놓칠세라 장난을 치곤 하셨죠. 그러니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게 늘 즐거웠고 나중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른 형제가 없는 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을 하면 그 집에 시부모님 두 분만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시댁에 들어가 살면 안 되냐고 물었고, 남편은 다소 놀란 얼굴로 정말 그러고 싶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저야 당연히 시부모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러고 싶다고 했는데, 결론은 시부모님이 기쁘게 그러자고 하셔서 저희 신혼 살림은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시댁이 2층 집이라 저희가 같이 살아도 전혀 좁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시아버님이 마당에서 텃밭하고 바베큐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시어머니는 귀찮다고 하셔서 아들까지 없으면 자기는 바베큐를 혼자 하냐고 걱정이 많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까지 생겨 셋이 놀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 오히려 2층 리모델링을 싹 해줄 테니 저더러 못 만들어 와 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복이 참 많아요. 그 덕분에 저는 결혼 자금도 얼마 쓰지 않고 제 분에 넘치는 집에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궁금했는지 새엄마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묻더군요. 신혼집은 어디에다 차렸냐, 그 잘난 시댁에서 아파트 한 채는 해줬냐, 정말 이것저것 물었는데, 결혼식에 참석한 새엄마는 저희 시부모님을 보고 기가 팍 죽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손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잊을 정도로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저만 챙기려 하셨는데, 그래서 새엄마가 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기억이 있으니 저는 새엄마가 저한테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무슨 떡밥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건지 새엄마는 이것저것 관심이 참 많았어요. 아파트는 아니고 저 시댁에 들어와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뭐야?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너는 들어오라고 거길 들어가 사니? 딱 봐도 며느리 부려먹고 싶어 그러는 건데. 남이사,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집애 말하는 꼬라지 좀 봐. 그래, 네가 네 팔자 꼰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근데 말이다, 네 동생은 저러고 있는데 너만 시집가서 잘 살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좀 느껴야지. 권서방 후배나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다리 좀 놔봐라. 뭐라고요? 이왕이면 집도 좀 있는 집으로. 우리 유진이는 너랑 다르게 대학도 나오는데 그저 그런 집안에 보내긴 아깝잖아. 지금 말 다 했어요? 대학도 대학 나름이지. 어디 서울도 아닌 수도권 전문대를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는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된다고 대학까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뭐야? 너는 아직도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때는 네 아빠 상황이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데 어쩌겠니? 그리고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서울이 아니어도 대학은 대학인데 그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지. 너는 대학 근처도 못 갔잖아. 누가 못 갔대요? 저도 대학 갔어요. 그것도 누구랑 다르게 서울에 아주 이름 있는. 그러니까 괜한 헛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그럴 사이 아니잖아요. 어쭈? 이게 이제 시집갔다고 아주 막 나오네? 오라, 지만 잘 살고 싶은 거구나. 너 마음 신부 그따위로 먹으면 벌 받아. 네 남편이 언제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할 것 같니? 남자들 다 똑같아. 한 1, 2년 있으면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이혼하자고 할걸? 너, 네 남편 너무 믿지 마라. 저는 대놓고 저한테 저주를 퍼붓는 새엄마의 말에 더는 아무 대꾸도 하기 싫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친정 가족들 번호를 모두 지워버렸는데 아빠의 번호부터 지워버렸어요. 사실 제 결혼식에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생한테 부탁을 받았는지 저더러 식장에는 혼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게 이상하리만큼 화가 났어요. 제가 친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냥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었는데 그래서 그 번호부터 지워버리자 마음먹었죠. 그렇게 저는 친정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저도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늘 아침상은 제가 먼저 일어나 차렸고 시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바쁘시면 솔선수범해서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수고비라고 제 통장에 꽤나 큰 용돈을 넣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준이한테는 비밀이다. 그 돈 갖고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라고 하셨는데 평생 이런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했던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에 잘은 몰랐는데 시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제법 큰 사업이었고 제가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중간에 포기한 걸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는지 저더러 언제든 다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미 너무 과분하게 받아 그 정도는 제 힘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신은 언제든 제 뒷바라지를 할 의향과 자신이 있다며 결정만 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마치 하늘에서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불쌍해서 당신 대신인 사람을 저에게 보내셨나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대학에 재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시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였죠. 그래서 대학 졸업 때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그 즈음 타이밍이 맞았는지 남편도 대기업에 이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시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시부모님은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려받겠다는 건 아니고 남편 대신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어차피 일할 거라면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월급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결정을 시부모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셨는데 남편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하는 걸 제가 대신 해줬다며 저에게 또 참 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밥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흐르던지 어느덧 대학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부모님 회사에 들어가 가장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의 잠잘 시간을 빼면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어요. 누군가는 숨 막히지 않냐고 저에게 묻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죠. 항상 웃고 다녀서 얼굴에 팔자주름까지 생겼는데 저는 그 주름이 싫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일하는 내내 저는 너무 즐겁고 보람있게 일했고 무엇보다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일이 재미있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로 후계자처럼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하실 때도 많았는데 맹세코 시부모님 사업을 내가 물려받아야겠다는 욕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게 언제부터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너무 잘해서 그래. 우리 지금은 그냥 그러나 보다 생각하자. 나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도 아직은 건재해. 나중 일인데 뭐 어떠니? 나는 오히려 네가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라며 저더러 부인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시부모님이 건강하신데 일선에서 물러나실 거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애써 부인하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어느덧 천사가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는데 그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은 잠시 미루고 쉬라고만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오히려 회사 일이 태교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했는데 뱃속의 아이도 엄마가 집에서 쉬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 안정기에 들었고 저는 몸은 살짝 불편해지긴 했어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일을 했는데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연락 한 통이 걸려왔죠. 그 당시에는 모르는 번호여도 업무와 상관된 전화가 자주 걸려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는지 저는 그만 새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첫 마디부터 소름이 돋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나다, 엄마야. 너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된 게 기집애가 시집가고 나서는 도통 연락이 없어. 왜? 너무 행복해서 이젠 친정 생각도 안 나든? 하긴 부잣집에 시집갔는데 우리 생각이 난리 없지. 왜 전화하셨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머? 너 너무 매정하다. 아니 어떻게 호적상 엄마인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우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부모-자식 관계잖아. 다른 건 아니고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 네 동생이 시집도 가기 전에 애를 가졌어.
그래서 배부르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하는데 네 아빠가 능력이 없으니 어쩌냐? 잘 살고 있는 너한테 손 좀 벌릴 수밖에. 뭐라고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저한테는 단돈 1원도 해준 거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그거 다 돈이다? 제가 뭘 입고 뭘 먹었는데요. 그리고 저 재워준 그 집 저희 외갓집에서 해준 집이었어요. 아무튼 키워주는 애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너 잘 살잖아. 아니 전화로 이럴 게 아니라 언제 네 남편이랑 집에 한번 올래? 내가 상다리 휘어지게 맛있는 거 차려놓을게. 됐어요. 저는 그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은 기억 없거든요. 끊을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집으로 갈까 회사로 갈까? 저는 새엄마의 말이 너무 끔찍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로 찾아오기라도 할까봐 정말 냉큼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언제 제 방까지 오셨는지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급하게 끊냐고 걱정하며 물으셨는데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대답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못 찾아올 거라는 생각과 달리 그 다음날 새엄마가 동생까지 데리고 회사로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제 결혼식에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명함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걸 가지고 새엄마가 찾아온 건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손에는 웬 김치통을 들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며 제 앞에 떡하니 올려놓았어요. 너 김치 환장하잖아. 어릴 때 늘 김치에 밥만 먹고. 그 생각이 나서 전에 담갔던 김치 좀 가져왔다. 제가 김치를 좋아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다른 반찬은 먹지도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김치만 먹은 거죠. 저 김치 싫어해요. 특히 당신이 만든 김치는 다시는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가져가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딱 보니 임신한 것 같은데 애엄마가 마음벌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너 닮은 자식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저 닮으면 완전 땡큐죠. 당신 딸이랑 다르게 머리도 좋고 앞가림도 잘하는데. 언니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우리가 뭐 거지로 보여? 거지 맞잖아. 나 찾아온 이후 돈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야말로 기집애가 대책도 없이 왜 사고를 치고 다녀. 네 몸은 네가 챙겨야지. 웃겨.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다고 잔소리야. 잔소리 할 거면 돈이나 두둑히 내놓고 해. 싫어.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니? 네 팔자 네가 꼬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정말? 너 왜 홀몸도 아닌 동생한테 막말이야. 저도 홀몸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민폐 끼치는 것도 내가 아니라 그쪽들이에요.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사람 부를 거니까. 아쭈. 이제 보니 사모님 놀이에 푹 빠져있네. 왜? 시집가서 대접 좀 받고 사니까 네가 우리랑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까먹었니? 이게 어따 대고 좋은 말로 할 때 딱 이 역만 해줘라. 시집은 보내야지. 앞으로 네 아빠랑 살 내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네가 자식된 도리 좀 해. 웃기고 있어. 당장 나가. 2억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들한테는 2원도 아까워. 엄마, 내가 말했잖아. 쟤 우리한테 순순하게 돈 안 준다니까. 차라리 형부를 찾아가는 게 빠르지. 저는 순간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니라 내 남편에게 찾아갈 걸 그랬다는 동생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건데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그 사람들이 들고 온 김치통을 확 던져버렸죠. 그러자 그 충격에 뚜껑이 열려 안에 있는 김치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 앞에서 폭발하듯 터졌는데 저도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새엄마와 동생을 보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더한 것도 보여줄 수 있으니 내 남편이든 내 가족 건드리지 말라고 엄포를 놨는데 약이 바짝 오른 새엄마와 동생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쌩 난리를 부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를 이혼시킬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는데 그때였어요. 아우, 이게 다 뭐니? 아우, 냄새. 어머, 누구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부르시면 제가 갈 텐데. 아니, 우리 며느리 뭐하고 있나 궁금해서 왔지. 근데 이게 다 뭐니? 저 사람들 누구야? 저희 새엄마랑 동생이요.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너 김치 안 좋아하잖아. 어머, 사돈이셨어요? 몰라 뵀네요. 그렇게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더 몰랐어요. 아니, 너는 어쩌다 그랬어? 혹시 들다가 놓쳤니? 네가 너무 힘이 없어서 내가 늘 마음이 쓰인다. 힘이 없긴요. 저것은 내숭이에요. 이 김치통 제가 던진 겁니다. 그쪽 며느리가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요? 그럼 무슨 일로? 그게 뭐 가족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혜정이 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자매끼리 도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사정이 좀 그래서. 어머, 그래요? 얼마나요? 역시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네요. 한 2억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요즘 물가도 그렇고 시세도 그래서 가능하면 한 4억까지도 해주시면 감사하긴 하죠. 어머 세상에, 정말 듣던 대로 사돈은 뻔뻔한 사람이네요. 그 돈을 지금 저희 며느리한테 달라고 오셨어요? 김치가 아니라 김치보다 더한 게 있으면 그걸 던져야 했네.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해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여길 어떻게 옵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대학 등록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대학도 못 가게 해놓고 2억? 4억? 정말 미친 여편네네. 뭐야? 여편네? 당신 말 다 했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고소할 거라고. 얘 홀몸 아니고 당신 지금 나한테 모욕 줬으니까 이거저거 다 해서 고소할 거야. 그래요? 그럼 당장 하시죠. 나도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법으라는 게 깔끔하지. 너 뭐하니? 법무팀에 전화해서 여기 좀 오라고 해. 그리고 네 시아버지도 오라고 해라. 이 꼴을 같이 봐야지. 그리고 대개 딸만 애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도 홀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애는 내 귀한 핏줄이고요. 당신 우리 애 잘못 건드렸어. 어디서 내 귀한 며느리를.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먼저 손봐줄 거야. 아니 이봐요. 지금 돈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왜요? 돈 없는 사람도 사람을 함부로 하는데 돈 있는 나는 그러면 안 됩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아쉽지 않을 만큼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감히? 저기 사돈 그러지 마시고 저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죠. 막말로 2억 정도면 사모님, 아니 사돈한테는 껌값이잖아요. 아니 무슨 그렇게 비싼 껌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있는 사람이 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됐죠. 됐고 거기 딱 가만히 있어요. 증거 사진 좀 찍게. 아니다. 너 여기 CCTV 있지? 네 있어요. 어머 어떡해. CCTV도 있대. 아우 사돈. 아니 사모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급해서 그만. 그래도 계모도 엄만데 자식한테 도움 좀 받겠다고. 자식이요? 누가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댁 같은 여자 세상에서 제일 혐오해요. 저는 그 순간 참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는 온순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그때는 그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오신 아버님은 오셔서는 애기 놀란다며 저부터 나가 있으라고 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바로 법무팀에 얘기해 업무 방해까지 엮어 고소 준비를 하게 시켰는데 나중에 CCTV를 보니 새엄마와 동생이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더군요. 그러면서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거나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다시 나타난다면 10억을 내놓는다는 서약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그 이후 돈이 무서운 건지 저는 두 모녀의 근황을 모르고 살 수 있었는데요. 그 덕에 출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출산이라는 게 정말 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깨닫고 한동안은 하늘에 계신 엄마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 주셨을까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으니 저는 산후조리도 참 극진하게 받았는데 무엇보다 태어난 손주가 귀여운 손녀라서 시부모님이 난리가 아니셨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자궁암에 걸리셔서 자궁을 드러내는 바람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
두 분이 딸을 참 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 같은 아들로 키우겠다고 하셨지만 그러진 못했고 딸 같은 며느리를 얻어 소원을 풀었다고 하셨는데 이젠 정말로 손녀딸을 얻으셨으니 이젠 완전히 당신들 소원을 푸신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그런 손녀딸을 낳아준 채가 너무 귀하고 고맙다며 아직까지도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시부모님이신데 저는 앞으로 평생 시부모님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효도하며 살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남편보다도 시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그만큼 제게는 두 분 다 선물 같으신 분들이신데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계획이라면 계획인데 아이를 둘 정도는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완전한 대가족이 되는 그날까지 남편과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고 저더러 복덩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에게 복덩이는 저희 가족들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복덩이라고 부르니 저희는 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도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꼭 배웠으면 하는 마음인데 새엄마의 딸을 보니 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울러 지금은 어찌 사는지도 모르지만 아빠와 그 못난 가족들도 그걸 알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기들이 했던 짓 고스란히 돌려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공평할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뒤끝이 있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받은 상처가 워낙에 커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걸요. 저도 마음의 수양을 더해야 저희 시부모님 같은 어른이 될 수 있나 봅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